서울의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90% 확률입니다. 청약 통장을 자녀들에게 선물하자.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저는 집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계속 90% 확률로 우상향이다. 자,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에 이제 내간으로 지적되는데 얼마나 심각하고 이거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나요? 저는 이제 가계부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집값의 한 50% 정도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상대로 해서 은행을 운영했더니 다 망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장기신용은행입니다. 장기신용은행은 기업을 상대로 대출해줬던 건데 우리 국민들의 집 담보를 대출해줬던 은행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이 대표적이다. 소매금융은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집 담보로 해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기업을 담보로 했던 대우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은행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저는 가계부채가 지금 현재 그렇게 심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집값의 지금 40%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줬기 때문에 집값이 반토막 나지 않는 이상은 은행이 부실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집을 사게 되면 6억까지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못 사게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집을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이니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집값 14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올랐습니다. 집을 늘리는 데는 5년에서 15년 걸립니다. 지금 엄마 아파트 지난주에 70층으로 발표했는데 아마 입주하는데 15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엄마 아파트 한번 알아보러 갔습니다. 시세 한 25억 정도 하더라고. 지금 40억이니까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입주하는데 15년 걸리니까 제 나이 더하기 15 해보니까 야, 몇 년 살지도 못하겠구나. 서울의 올림픽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이게 은퇴한 교수들이 많이 이거 살고 있어요. 65세 이제 교수가 은퇴하면 15년 더하면 80세가 넘어요. 그러니까 야, 살아보지도 못하는 재건축 집에 아예 그냥 이대로 살자. 재건축은 15년 정도 걸리고 임대 아파트를 또 15% 지어야 됩니다. 건축비가 지금 1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비도 올랐지, 임대 아파트 15% 지어줘야 되지, 이런 제약점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후보가 서울에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집을 공급하려고 해도 지을 땅도 없는 데다가 재건축도 지금 잘 안 되니까 집값이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고, 미국의 기준금 이번 달 내리고 한국은행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집은 90% 확률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올해 4분기랑 내년 부동산 시장은 오른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또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이제 요거는 서울시의 지난 50년간 주택 추세를 보여주는 건데요. 89% 확률로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코로나라든지 또 97년도 IMF 위기 그런 경우는 가격이 좀 내렸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89% 확률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지금 단독 세대주, 우리나라 전국의 평균 단독 세대주 혼자 사는 사람이 42%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이 앞으로 50%, 60%까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매년 30만 명씩 들어옵니다. 현재 외국인은 275만 명이 살고 있고, 대구 인구보다 많습니다. 대구가 250만 명이거든요. 세 번째는 혼자 사는 사람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90세인데 혼자 사세요. 문정 시정 아파트 혼자 사시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시면서 밥도 혼자 해 드세요. 이렇게 90세를 넘었고, 내 친구 이제 동료분에게 얘기했더니 자기 어머니는 98세인데 혼자 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90세를 넘어서 혼자 사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5대 5입니다. 전국 평균은 한 60% 정도 되지만 서울은 50%밖에 안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90% 확률로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KB 부동산 추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90% 확률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제 이게 원밸리 아파트하고 펜타스인데요. 이게 분양가가 19억인데 지금 70억 정도 됩니다. 한강 이남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차액이 50억입니다. 이제 당첨 점수 보면 이게 거의 뭐 만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의 점수를 만점 받으려면 15년 이상 통장을 가입해야만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꼭 청약 통장을 만들어라. 네. 청약 통장 만드는데 2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15세부터 청약 통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5세가 되거나 뭐 10살이 되더라도 청약통장 2만 원짜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청약통장의 인정회차는 15세부터 인정이 15세부터. 예, 15세부터 인정이 되고 만점을 받으려면 15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30세가 돼야지 이제 우리 자녀나 뭐 아는 사람이 친척이 이렇게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무주택도 이제 마찬가지죠. 서울에 자녀가 유아가 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주소를 옮겨 주십시오. 서울에 주소가 2년 이상 돼야지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15년, 청약통장 15년. 이제 부양가족 저 점수가 있는데 그건 결혼해야 되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양가 부모님만 모시면 부양가족 2명입니다. 이제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 모실 수가 있죠. 우리가 6명을 모셔야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15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15세가 기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5살이다. 2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15세부터 인정은 되지만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청약 통장을 활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녀를 300만 원만 채워 넣으면 그동안 밀렸던 그 300만 원을 일시불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청약 통장에 대한 제도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는 또 경제학자니까 데이터로 보여드리겠다. 요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무주택 기간 32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이 무주택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양가족이 35점, 6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청약통장에 17점 만점을 받으려면 15년 이상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5세 되면 무조건 2만 원짜리 청약통장을 만들어줘라. 2만 원으로 50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2만 원짜리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20세가 넘으면 300만 원을 채워주시고 돈이 없으면 네가 벌어서 넣어라 이래도 되죠. 자녀가 25세 되면 대학을 졸업하거든요. 그러면 25세가 됐을 때 그동안 밀린 금액을 일시불로 300만 원씩 넣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다. 그게 15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무주택 기간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만약에 서울이나 지방에 있다. 그러면 세대주를 분리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세대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부양가족은 뭐 결혼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저께 청약 잠실의 러엘이 분양을 했습니다. 당첨 커트라인은 68점. 그 다음에 절반은 추첨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한 10억 정도 법니다. 지금 내년 1월 달에 입주이기 때문에 불과 5개월 남았죠. 지금 9월이니까 10, 11, 12, 1, 4개월 만에 입주하는데 분양가 차익은 평균 10억입니다. 우리가 10억을 버는 가장 빠른 방법 청약 통장이고 또 절반은 추첨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인구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라든가 외국인 유입,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서울 집값이 장기 우상해야 한다고 진단 몇 퍼센트 확률로요? 그래서 90%죠. 90% 확률로. 그럼 언제까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정점은 앞으로 10년 뒤가 우리의 정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태어난 것은 1971년생 105만 명이 태어났고 네. 올해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80%가 줄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래 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혼자 사는 사람이 42%, 50%나 되기 때문에 집이 부족한 겁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데나 살면 안 됩니다. 한강 이남에 가급적 아파트를 살아라. 제가 일산도 살아보고 파주도 살아보고 금호동에도 한 5년간 살았는데 네. 집값이 강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남에 한번 살아보니까 전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부자들은 모여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강남의 전세는 월세 사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부자들하고 같이 살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강 이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아라. 제가 살고 있는 오금동, 그다음에 문정동, 하남, 거여, 마천, 강동구 3호선, 5호선 종점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3호선 오금동에서 가밀지구까지 확정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25평, 30평, 1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저게 파주나 일산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지하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지하철 종점, 버스 종점, 네. 그다음에 한강의 이남, 뭐 하남도 좋고 강동구도 좋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럼 양극 현상이 심화될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지랑 유망 지역과 위험 지역을 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는 무조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90% 확률로 오르고 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지금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1,000만 명, 경기도에 1,500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서울은 계속 인구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강 이남은 계속 90% 확률로 우상향 추세인데 지방보다는 당연히 서울이 낫겠고 서울 중에서도 강북보다는 당연히 한강 이남이 유리하고 뭐 강남, 서초, 송파 또 강동구죠. 지금은 하남까지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거리다. 이렇게 또 뭐 제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다 살아보니까 저도 서울에 혼자 와서 88년도에 혼자 와서 다 살아봤거든요. 제가 살았던 이문동에도 살아보고 일산 살아보고 뭐 다 살아봤습니다. 역시 지금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 좀 편리하더라고요. 올림픽 아파트 이제 그 주위가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구나. 결론은 제가 아시는 분이 2023년도에 둔촌 주공 5,000세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났습니다.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아까 90% 오르는 그래프. 그걸 보여주면서 서울의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90%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죠. 예. 전국 그래프도 거의 같은 추세이지만 인구가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에 모여 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불과 2년 전에 이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났었고 배수 9배, 900%까지 뽑았어요, 그때. 워낙에 이제 계약을 안 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뭐, 제 아는 후배들도 많이 이제, 미분양 후보 9배까지 뽑았는데도 연락이 왔는데, 계약이 안 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마 저한테 물어봤으면 이 90% 확률로 되는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사라고 그랬을 겁니다. 저한테도 이제 많이 물어본 사람은 다 계약했죠. 그 당시에 25평은 10억, 18평은 6억이었습니다. 지금 다 2배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강 이남, 강동구, 송파구, 하남 계속 청약해야 되고 지금도 지금 분양 물량이 대기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한강 이남에 꼭 청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타이밍을 언제나 고민하시는데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더 길어야 시점인지 여쭤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입장이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본다 그러면 수요 억제 정책, 대출을 안 해줘서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인데요. 이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집이 103% 올랐어요, 정확하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아파트는 짓는데 5년에서 15년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올해 입주할 보다 내년에 입주할 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돈 있는 사람만 이제 집을 사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는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가 스스로가 좀 부자가 되라. 한국의 1% 부자는 평균 30억입니다. 커트라인이. 순자산. 평균, 순자산. 그 다음에 평균은 5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도 내가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유대인들은 티쿤 올로함이라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페이스북, 구글 전부 다 창업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야 되겠고 부자가 되려면 우리 부모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2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청약 통장을 자녀들에게 선물하자.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부의 부동산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 며칠 전에 97 대책도 나왔잖아요. 좀 이런 것들이 집값의 상승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또 굉장히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은 실제로 공급 대책이라고 주말에 나와서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은 또 다른 포지션이니까 또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아마 이제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대출을 막아서 집을 못 사게 하는 건데 6개월 뒤에 본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보통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발표가 한 30번 정도 됐었는데 김현미 장관이 했던 말이 제일 유명합니다. 내가 집이 빵이라면 밤새워 굽겠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공급 탄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쉽게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을 높다고 얘기하고 이제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자동차,
뭐 노트북 이런 것은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밤새워 조립만 하면 되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은 1층, 2층 한 개씩 올라갈 때마다 양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맨 땅에 아파트 짓는데 3년, 보통 5년 정도 걸리고 재건축은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것을 공급 탄력성이 낮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공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빌라는 6개월이면 짓지만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65%가 거주하고 가장 선호하는 집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집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계속 90% 확률로 우상향이다. 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온 거는 이제 지난번 627은 어떻게 보면 대출 규제고 이번에 97은 공급 대책이긴 하잖아요. 그 공급 대책으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뭐 남양주하고 뭐 후보지 봤는데 이제 맨 땅에다가 이제 짓는 다음에 앞으로 한 5년 뒤에 이재명 정부에서 아파트 입주하는 걸 거의 못 볼 거다. 시간이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LH가 공공택지 내고 삼성, 레미안 뭐 이런 데서 브랜드명을 단다고 했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데는 최하원 5년이다. 공급하는데 워낙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재건축, 서울에 400개가 넘습니다. 좀 규제를 완화해서 좀 스스로가 미국도 집값이 크게 올랐었는데요. 연방정부가 선언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 민간 스스로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30번 정도 바꿨고 주택 공급에 대한 것도 그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이 100% 올랐거든요.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 경제에 맡기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발표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좀 완화해서 지금은 임대 아파트의 15% 규정이라든지 워낙에 이런 뭐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삼성 레미안이 아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삼성 레미안은 지난 3년간 사망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아파트를 짓다가 호루라기를 불면 작업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법에 한 번도 사고가 없었던 이유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건설회사들이 보통 한 10명씩 죽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3,000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명 정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지구보다 무겁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삼성 건설이 하던 방식대로 모든 건설 현장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면 호루라기를 누구나 부를 수가 있고 작업을 다 중단한다고 합니다. 삼성 건설이 지난해 한 30만 번 정도 작업을 중단했대요. 그렇게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포스코 ENC를 포함해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누구나가 작업을 중단시키고 그 해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시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포스코 ENC나 건설회사들이 삼성건설의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소중한 목숨을 좀 지키게 하고 또 건설회사들도 안전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라. 정부도 주택을 꾸준하게 공급해야 되겠고 규제도 좀 완화해야 된다. 정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대출을 마음대로 줄인다든지 LTV를 마음대로 조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과거 정부의 DSR 규제 같은 수요 억제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그럼 유일한 해법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공급 확대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럼 가장 먼저 규제를 풀어야 할 지역은요? 저는 뭐 서울의 재건축이 지금 400개가 넘습니다. 재건축을 해도 이제 뭐 임대 아파트를 15% 이렇게 무조건 의무해야 로 지어줘야 되고, 뭐, 당연히 상생하는 거에 당연히 이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임대 아파트 5년 살았습니다. 거여동에 가면 임대 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임대 아파트 오래 살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도 막 부자가 돼야 되겠다. 엄청 노력했습니다. 재테크책 한 100권 정도 읽었고, 또 부자가 되는 책도 지금 매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권 정도 썼고, 또 부자 트렌드라는 책도 지금 이번 달에 냈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권 정도 읽어야 된다. 부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도 쓰고 교수가 됐지만 결론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아파트에 청약이 하는지 청약제도는 매년 바뀝니다. 우리 부모님의 청약통장 자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만 같이 되어 있으면 할아버지의 통장을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줄 수가 있거든요. 세대주만 같으면 청약통장을 줄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 알아두셔야 되겠고 또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LH공사, SH공사, 그 다음에 청약홈에 회원 가입을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약통장을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 만나면 20년 된 통장이 있다, 30년 된 통장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청약통장 넣어놓고 장롱에 넣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사촌 누나 얘기를 하나 해주면 남편이 한 20년 전에 이제 청약통장을 넣어놨어요. 금액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됐는데 이게 뭐 하는 통장인지 몰라가지고 해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2천만 원, 3천만 원 이 통장만 가지면 아마 강남에 당첨이 바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 통장은 뭐 하는 통장인지 모르니까 목돈이 모였으니까 적금인 줄 알고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직장만 열심히 다녔지 대기업 다니고 있거든요. 대기업만 다니지 이 통장을 활용할 줄을 몰라서 이런 통장을 활용하니까 10억, 50억 단위는 통장을 해약한 겁니다.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뭔지 오늘 이 방송을 보고는 LH공사, SH공사, 서울주택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청약홈, 회원가입을 해서 내 청약통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해서 문자 발송을 요구하면 문자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통장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활용을 잘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90% 확률로 이제 될 확률이 높은데 이게 되면 당연히 한국은행도 따라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고 이게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부동산과 주가는 금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경제학자니까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금리와 주가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 했더니 결론은 CD금리입니다. CD금리는 은행 대출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0.82입니다. 전국 집값 종합주가지수, 주가는 마이너스 0.77. 반대의 관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내리면 집값과 주가는 반대로 오른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은행 이자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내리게 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 투자를 합니다. IT 기업,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봅니다. 미국은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순서인데 이런 빅테크 기업이 금리를 내리면 크게 오릅니다. 테슬라, 아마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은행 이자가 가장 영향을 주더라. 이게 보시면 전국 주가, 서울 집값 다 있죠. 이런 것은 가장 마이너스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은행 이자. 은행 이자만 반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플러스의 관계더라. 그래서 은행 이자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 대출 이자가 7% 기준입니다. 7%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면 집값이 오른다. 지금 은행 대출이자 6%, 5% 정도 되죠. 그러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